자, 99페이지입니다. 인크리멘탈 모델 해가지고 점중 모형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점중 모형과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세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약간씩 다른데, 점중 모형은 맨날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점중 모형은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가지고, 그거만 땜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합리 모형은 보수가 뭐냐? 처음부터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그죠? 근데 합리 모형은 자기 자신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비합리적이었죠.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되게 합리적이야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독불장군이 많죠. 그죠? 자, 별표 4개 치세요.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점중 모형 시험 출제됩니다. 자, 현실에서의 정책 결정자의 인지 능력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점증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즉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줄구세요. 그래서 규범적 처방적 모형을 점중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점증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지 격변, 혁신적으로 했다가는 다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갑자기 하게 되면은 지진 나고 부정합이 생깁니다. 부정합.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점중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타협이다. 그죠? 타협이 중요하겠죠. 타협이 중요하다. 그죠? 어떤 상대방과 내가 충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에 합격하거나 다른 길로 가시더라도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엔 싸웠지만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정을 보니까 진짜 이 용광로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열정이 바로 젊음의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도전 정신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젊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20대 초반인데 벌써 기가 팍 죽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전하라, 성취하라, 밀어붙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밀어붙여요. 그리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뭡니까? 산책도 한번 해요. 뭐 산 같은데 조용히 한번 머리를 좀 말이죠 식히고, 낚시도 가가지고 말이죠 직접 거기서 매운탕도 끓여 잡수고 보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자꾸 맑게 해야 됩니다. 머리가 무거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에 뭐 이근방에서 이제 자취 아니면 뭐 고시텔에 있어가지고 계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쯤 되면은 암벽 등반 같은 거 가서 말이죠. 텔레비도 한번 나오고 말이죠. 암벽에 매달려가지고 헬기가 와가지고 실어가고 말이요. 어떤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겠고, 이 서울에서 가장 배 타기 쉬운 데가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한강도 있고, 배도 한번 타보고 말이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여행을 갔다 오세요. 답답하면.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답답해요. 오바마도 답답하고, 김정은도 답답하고, 푸틴도 답답해요. 그리고 잘 될 줄 알았던 중국도 지금 막 쓰러지려고 그러죠. 중국이 저렇게 날아갈 줄 몰랐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도시가 황폐되어 갖고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다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중국 인구가 몇 억이죠? 16억입니다. 인도 인구 13억 합해서 29억이에요. 애들만 낳나 이렇게 30억입니다. 전 세계가 63억인데 30억 얘들 두 나라예요. 근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도네시아죠. 인도가 넷이 있었으니까 13 곱하기 4니까 4, 32, 50억이 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니까. 인도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63억인데 50억이 얘들 차이. 인도네시아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 들어가면 아주 치가 떨려요. 아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세계에서 인구 성장률이 제일 높은 국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세계 1위예요. 세계에서. 조만간에 중국을 앞설 것 같아요. 합해가지고 40억이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합해가지고. 자,
점중 모형 시험 출제되겠고요. 자, 그래서 100페이지 드디어 100페이지 통과합니다. 자, 100페이지 보시면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 비교한 거 100% 출제됩니다. 이게 행정학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합리 모형은 근원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점중 모형은 지엽적 방법인데 합리 모형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겠죠. 그다음에 점중 모형은 합의를 중요시합니다. 합의. 아시겠죠? 그다음에 목표와 수단 관계. 합리 모형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당장 뭐 어디를 포격하라. 그죠? 거기 포격해야죠. 그러나 점중 모형은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포격할 수 없으면은 바로 옆에를 포격하라. 이런 식으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타협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이 중요했고 다음 표가 있습니다. 점중 모형의 장단점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장점은 안 물어보겠죠. 단점을 물어봅니다. 자, 점중 모형의 단점은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보완하느냐. 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유니버스 대회 선발대 했는데 보니까 한국 여자분들보다 덜 미인인데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미인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죠? 모호합니다. 또 이란에 뭡니까?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이란이죠. 이란인가에 미스 이란 선발대 했는데 미스 이란 보니까 우리 옆에 사는 아주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던데 어떻게 미스 이란이에요?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보죠? 우리 집 옆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그런 아주머니. 그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미스 이란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면은 순댓국집 아줌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미스 이란 해가지고 왕가는 이만해요. 뭘 들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한데 순댓국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되게 웃겼죠? 기준이 모호하다. 자, 시험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특히 이 박스, 요 표에 나온 거와 기본 문제만 잘 하세요. 그럼 거의 100% 맞아요. 봐요. 자, 그리고 점중 모형은 말이죠. 비점증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걸 무시했죠. 점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파격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파격적으로.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영의정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 시골 막 그냥 뭡니까? 산에서 돌을 닦던 학문하던 학자가 갑자기 영의정 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10년 전에 귀양 갔던 선비가 반거지처럼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영의정 자네가 하게. 그 당시 영의정 할 게 있습니다. 없죠. 그죠? 자리만 보존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입니다. 혼합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엣지온입니다. 엣지온이. 에치온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엣지온이. 상관없습니다. 엣지온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일종의 어찌합니까? 이거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 플러스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해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것을 엣지온의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변증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회가 성공하려면은 정과 반이 충돌해서 합을 이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뜻인데 즉 투쟁을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고민이 없고 지금 어떤 트러블이 없다라고 하면 위기가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위기가 자꾸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위기가 죽는 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와의 투쟁인 겁니다. 투쟁. 끝없는 투쟁에서 결국 죽음과 삶의 끈을 양쪽 잡고 있다가 한쪽을 놓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왔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엣지오니는 혼합 탐사 모형을 강조했다. 믹스입니다. 믹스 스캐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의 최종 모형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합류 모형과 어떤 점중 모형을 짬뽕해 가지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드로우라든가 엣지오니 1호를 보면요, 기본서를 보면 수십 페이지 넘어, 논문도 몇 수천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할 거예요? 어림없는 얘기죠. 그죠?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과 관련된 이론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끝도 없어요. 인터넷에 깔린 것만 해도 몇 수백 페이지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별표 5개를 치세요. 시험 출제됩니다. 이건 누가 강조했냐면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앨리슨. 중요합니다. 별표 좀 치세요. 이 사람은 5개쯤 치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이 사람은 말이죠, 크게 4가지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집단의 특성, 응집성이라는 기본을 한번 나눴고, 그 다음에 집단의 특성, 그 다음에 구조라는 측면에서 한번 나눴고, 그 다음에 앨리슨의 모형 이렇게 한번 나눴고, 기타 모형 나눴는데, 거기 잠깐 보세요. 표를 잠깐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타 모형에서 회사 모형이라는 거 줄구세요.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 모델 2에 해당합니다. 모델 2. 응집성이 중간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응집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우리 현대, 그럼 현대 쓰고 다니죠. 삼성, 그럼 여기다 삼성 쓰고 다니죠. 여기다가 밥 먹을 때 보면은 회사 이름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 붙이고 다니니까. 그죠? 삼성맨 해가지고. 한화, 그러면 불꽃 투혼 있잖아요. 그죠? 던지다가 딴 데 던지죠. 그래가지고, 회사마다 로고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그죠? 현대는 투지, 그죠? 현대건설, 근데 하나는 안 돼도 끝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회사는 일종의 단합도 하지만 그렇게 끈끈하지는 않죠. 왜? 나갈 때는 말없이 나가죠. 퇴출당할 때는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응집성이 있다. 줄그세요. 회사 모형입니다. 시험 출제됩니다. 모델 2. 앨리슨의 몇 번째 모델에 해당할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회사 모형은 몇 번째 모델입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는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단편적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별표 또 쳐야죠. 5개 쳐야죠. 대학 조직 줄구세요. 대학 조직은 쓰레기통 모형.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쓰레기통 모형은 뭐냐면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쓰레기통까지 오는 데는 어떤 경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무작위로 옵니다. 개념도 없어요. 개념도 없이 그냥 왔다가 쓰레기통에 모여 있는 겁니다. 버릴 때는 약간의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어떤 이념과 어떤 무질서 상태,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분리수거해야죠. 그죠? 어떤 통제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그래요. garbage can model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딱 2가지입니다. 회사 조직은 앨리슨의 모델 몇 번째입니까? 2번째 시험 문제 나오고, 쓰레기통 모형의 대표적인 것은 대학 조직. 화살표 쓰세요. 그렇게 쭉 표를 보세요. 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회사 모형. 자, 연합 모형이라고 그러죠. 회사 모형. 1번 보세요. 실제 기업체 의사결정의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그래서 앨리슨의 2번째 모형이다. 줄구시고. 이건 뭐냐면 회사라는 게 그렇죠. 사장이 있고 대표이사 있겠죠. 그리고서 부서가 있는데 부서는 준독립적이죠. 그죠? 준독립적. 줄구세요. 준독립적이다. 완전 독립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종속적일 수도 없죠. 준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 이론인데 그거에 중요합니다. 이거 100% 시험 출제됩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 조직에서 의사결정 내지 다당자의 의결정인데 자 뭐냐면 거기 잘 보세요. 자 쓰레기통 쪽에서 쓰레기처럼 뒤죽박죽 하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이런 거죠. 대학교라든가 어떤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장군 출신인지 알 수 없죠. 은퇴하고서 장군인지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지 뭐 알 수 없고 국회의원 출신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이 왕인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이 서울 쪽에 장충당 공원 가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장충당 공원 가면은 전직 뭐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있죠. 그러면서 배우의 장충단 노래를 불러요. 안개 낀 장충단 곡에 다 그거 불러요. 왜? 거기가 장충단 공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점심 때 막 뛰어 올라가죠. 거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거기 점심 무료 배급이에요. 막 올라가요. 먼저 뛰어 올라가서 임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뛰어 올라갑니다. 전직 장군 출신인지 육사 출신인지 아니면은 방위 출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무슨 출신인지 알 수 없어. 무질서 상태. 다 안개 낀 장충당군 다 노래 불러요. 예? 얼마나 웃겨요. 그죠? 멋있게 폼 잡죠. 비가 싹 오고 안개가 낀 날은 지팡이를 탁 들고 나와요. 다 중절모 딱 쓰고 할아버지 다. 그러면서 갑자기 배우 노래를 쫙 부릅니다. 안개 낀 장충당공원. 구준비는 오는데 다 철학자 됐죠. 그러다가 12시, 11시 59분쯤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럼 막 뛰어 올라가야죠. 옆에 학교가 있거든. 가서 점심 무료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려오면 뭐합니까? 장충당공원 또 노래 불러야죠. 이것처럼 약간 무질서 상태예요. 근데 나가라 그러면 또 막 같이 막 하죠.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겁니다.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거. 대학도 마찬가지죠. 무질서하죠. 막 동아리가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군부 탄압 그러면 갑자기 이러죠. 예, 이런 거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돼지밥통 모형 아까 했었죠. 그죠? 구유통 이론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돼지들이 밥 먹을 때 돼지들은 이렇게 막 싸우면서 안 먹죠. 일렬로 쭉 예쁘게 머리통만 내고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다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돼지들이 말이죠. 밥 먹을 때 서로 물어뜯고 그럴 것 같죠. 강아지처럼. 강아지는 옆에 물으면 확 물죠. 이거 물고 있으면 저놈 물고 그러는데 돼지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돼지들은 10마리 쪼르륵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이 뭐냐? 이걸 좀 알아두세요. 조직은 있어요. 조직은 있지만 무질서해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조직은 있습니다. 그죠? 조직은 있어. 노인대학 있어요. 장충당 공원 가면 노인대학 있지만 조직은 있지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죠. 아시겠죠?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빗대서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은 어디로 가느냐? 장충동 공원에서 이제 점심 잡섰잖아요. 그러면 파고다 공원으로 가야죠. 이제 거기 가서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밥을 또 얻어먹어. 점심 거기서 드시고 장충당 오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은 온양온천 무료로 이제 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자, 쓰레기통 모형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 조직은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회사 조직은 앨리슨의 몇 번째 모형? 두 번째 모형. 이게 딱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조금 보세요. 그거밖에 필요 없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앨리슨의 모형에서 모델 1, 2, 3가 있는데 102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했죠. 합리 모형, 조직 모형, 관료 모형이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별표 한 4개 치세요. 시험 문제 은행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관료 정치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중요시해 주세요. 자, 관료 정치 모형은 앨리슨의 몇 번째 모델입니까? 세 번째 모델이다. 이게 문제인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은 말이죠. 독립적이고 개개인들의 집합체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개개인들의 집합체인 것을 앨리슨의 모형 중에서 몇 번째 모형이냐? 관료 정치 모델, 즉 세 번째 모형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문제은행에 워드로 쳐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은행에 뭐가 들어가 있나 알고서 그걸 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당태종이죠. 당태종이 안시성을 왜 부수지 못했냐면 안시성 내부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안시성을 못 부신 겁니다. 그죠? 못 부신 거예요. 내부 사정 알았으면은 얼마든지 부실 수가 있었죠. 내부 사정 몰랐던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상을 알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목이 특히 그런 과목이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머지 뭐 잡다 그런 거 많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천재입니까? 아니면 만재입니까? 만재쯤 되면 외울 수가 있겠죠. 절대 못 외워요. 자, 관료 정치 모델은 앨리슨의 세 번째 모형이고, 얘들은 말이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개개인들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모델 1은 유기체다. 줄 한번 끄시고, 그 다음에 조직 모형은 바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쓰레기통 모형 아니면은 앨리슨의 모델 중에서 회사 모형 또는 뭡니까? 관료 정치 모델 셋 중에 하나가 하나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정책 결정과 정책 결정 기관인데, 여기서 갑자기 나카무라가 나와봐요. 사람 이름이죠. 나카무라와 스몰로드. 자, 스몰로드는 어떻게 해요? 사람 이름인데 이쪽 사람들은 재밌어요. 참 영어 참 쉬운 거 썼죠. 스몰로드니까 나무가 좀 작았나 봐요. 참 이런 게 아니라 이쪽 외국 아이들도 말이죠.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스몰로드니까 아무래도 산림업에 종사했겠죠. 나무꾼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나무꾼. 나카무라는 뭐 어때요? 이 사람 뭐 알 필요도 없죠. 나카무라 하니까 옆 동네겠죠. 자, 정책 집행이다 그러면 줄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은 안 나오죠. 정책이 결정됐는데, 자, 결정됐으면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별거 할 거 없죠. 그럼 집행해야죠. 뭐 집행한 다음에 뭐 합니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이 의제됐을 때, 정책 의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겠고, 결정하면 밀어붙여야겠죠. 그죠? 밀어붙이고서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카무라와 스몰로드의 정책 집행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을 나눠 가져야 된다. 배분, 줄거세요. 권한을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 둘은요, 여러 단계로 또 나눴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술 관료형으로 한번 나눴고, 두 번째는 지시적 위임자형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협상자형 이렇게 나눴는데, 문제 은행에는요, 지시적 위임자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시적 위임자형. 이건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보다 집행하는 사람이 더 재량권을 더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는 들어가 있어요. 지시를 했으니까 상급자의 말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라는 것은 뭡니까? 결정자 아니겠어요? 결정자하고 이건 집행자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자에게 재량권이 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야 오늘 사골 좀 끓여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가 사골을 자기 마음대로 끓인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지시는 시어머니가 했죠. 정작 실질적으로 끓이는 사람 누굽니까? 며느리가 사골을 푹 꽈가지고 자기 신랑한테만 갖다 주죠. 시어머니 입에는 안 갖다 주죠. 자, 그래서 정책 집행자의 재량이 더 크다. 이게 더 큰 것을 지시 위임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말이죠.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기초 이론, 그다음에 중요 이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를 이렇게 한번 훑고서 빠진 건 없습니다. 훑고서 여러분들이 문제 들어가야지 좀 그래도 속이 풀리는 거죠, 그죠? 곧바로 문제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랄까요,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공중 누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거기 이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고전적 기술 관리형에서 포인트는 4번 줄거세요. 정책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이다. 고전적인 어떤 정책 집행 결정에서는 말이죠, 효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따지지도 않아요. 효과만 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조선시대 역병이 막 돌았다, 사람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저형, 바겐러라게 돼 있죠. 바겐이라는 것은 원래 세일할 때 바겐세일 하잖아요. 원래 바겐은 협상한다는 겁니다. 누가 협상합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상해서 물건값을 팍 줄여주는 걸 바겐이라고 그래요. 바겐. 원래 바겐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집행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자, 줄거세요. 정책 소망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합의가 안 됐을 때 말이죠, 이때 협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104페이지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표가 쭉 나와 있는데, 고전적, 지시적,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관료적, 기업형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지시 위임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위에 보시면 재량적 실험가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거는 추상적 일반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이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말이죠, 전적으로 다 집행자한테 다 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근데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 주니까 얘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오만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만. 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하죠. 장보고라고 있었을 거예요. 국사 시간 배웠을 텐데, 장보고가 청해진을 개척했죠. 모든 재량권 주니까 점점 어때요? 회군 군사력이 커지는 거예요, 신라, 그죠? 그러니까 장보고가 어떤 생각했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왕해야겠구나, 난을 일으키죠, 그죠? 직접 그냥 수도로 쳐들어가죠. 근데 안 됐죠? 이런 거 똑같죠.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 재량권 모든 걸 다 주니까, 아이고, 완도 조그마네, 안 되겠다, 서라벌로 가야겠구나, 배를 서라벌로 돌려라. 이성계하고 비슷하죠. 이성계 보고, 이성계 명나라 좀 하고 오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에도 넘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안 되겠다, 한양으로 말을 돌려라. 한양에 와가지고 조민수하고, 그죠?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탁 일으켜가지고, 야, 이제 왕씨 그만하고 이씨가 왕 좀 하자 해서 이씨조선이 된 거예요. 그죠? 역사 공부하면 이 행정학도 재밌어요. 행정학과 역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있잖아요. 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은 말이죠. 그 밀지 줄거세요. 현실 체제 유지가 가장 기준이 된다. 그죠? 관료들은 말이죠, 뒷모습이 똑같다고 그랬죠. 밥 먹으러 갈 때 팔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 이만큼의 에너지도 아끼는 거예요. 에너지도 아낍니다. 군인들은 뭘 흔들어요?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팔을 흔드는 게 군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거수경례를 해. 울어봐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울어봐예요. 그죠? 그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직업병. 그리고 경찰 출신들은 뭐 합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수갑 꺼내는 연습부터 합니다. 뒤에 지갑을 꺼낼 때도 수갑 꺼낼처럼 빨리 합니다. 교도관들은 뭐 합니까? 교도관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망치를 들고 막 뭡니까? 이 망치가 아니라 곤봉을 가지고 제압하는 연습을 해요. 평상시에. 그런 거랍니다. 직업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도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시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직업으로 시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교도관 생활 한 30년 하면 시집 한 30권 나와야 돼요. 엊그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교도 수감 20년 하다 나오신 분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도 책을 왜 많이 썼겠어요?
바깥에 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이 된 거예요. 그죠? 김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 대단한 시인들은 지금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배고프고 억압받지 않았으니까 시가 멋있는 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저도 저 시인 좀 되려고 그러는데 하도 억압받아가지고 요즘에 시인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핍박을 받고 힘들고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크레티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자가 두 분 다 특징이 있어요. 부인이 악처예요. 엄청나게 갈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라는 게 누구예요? 와이프겠죠. 아무래도. 그걸 딴 사람한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자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고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다.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 부인한테 한 거예요.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응? 이 공자님이 영어를 최초로 한 중국 사람이에요. 인생은 고다 그랬죠. 그죠? 가라. 이런 얘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영어까지 할 정도면은 대단하죠. 인생은 고라고 그랬으니까. 한국말에다 중국말까지 다 영어까지 다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행정학이 영어가 많고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면은 보기 싫어져요. 왜? 다 영어에 쫙 다. 그나마 이 책이니까 이 행정학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책이니까. 아시겠죠? 깔끔하잖아요. 자, 105페이지 정책 집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대별 정책 집행론, 고전적 정책 집행론 이렇게 돼 있죠. 그 키워드만 줄거세요. 하향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적 비정책적인 것을 정책 집행이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집행론은 뭡니까? 현대적 집행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그 자체를 집행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책이 있다면 이것보다는 집행 과정을 더 관심이 있다는 집행 과정. 아시겠죠? 여기에 포인트 둔 것이 바로 현대 정책 집행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대적 집행론의 접근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이 있어요. top-down approach, 그 다음에 전방향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forward mapping이라고 합니다. 맵은 뭐 지도란 뜻이죠. 이건 뭐냐면 하향식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 명령하는 거죠. 이걸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넘기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상향식이 있습니다. bottom-up approach가 있습니다. backward mapping 있죠.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상향식이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올리는 거죠. 이걸 상향식이라고 그래요. 또는 forward, 전방이라고 그러죠. 후방이, 그러니까 뒤에서 어프로칭 하는 방법,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 왕들은 전쟁이 났을 때 어디 있습니까? 궁궐에 있죠. 고구려 때 왕들은 전쟁도 나갔었어요. 그죠? 점점 왕이 궁궐 속에 앉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점점 쪼다가 돼가지고, 그죠? 나중에 조선시대 때 왕에 나오지도 않죠. 나중에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왕은 힘이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힘이 있었던 왕은 몇 명 안 돼요. 뭐 세조랄까? 아니면 이방원, 태종이랄까? 그죠? 이런 사람하고 좀, 그 다음에 영조 정도만 좀 힘썼죠. 화가 나니까, 예? 그죠? 영조의 오른팔 누구예요? 정조? 정조는 손자고, 누굽니까? 여러분들, 암영의사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박문수가 오른팔이었어요. 영조의 오른팔이 박문수였던 거예요. 박문수. 그 천안에 가면 박문수 묘지가 있는데,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영조 때는 노론이 집권했었죠? 노론이 아니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남인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인들은 다 죽었는데, 박문수만 살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았죠. 어사 나가가지고 한 4, 5년 동안 돌아다니고 오면 다 싹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장관, 국방부 장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숙청하려고 그러면 또 나갔다 오죠. 그러면 이제 부총리. 예, 죽어서는 총리 대우를 받았어요. 이 박문수가.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영조의 오른팔인 거예요. 정조의 오른팔 누구예요? 국사시간 아니지만 정약용이라고 들어봤죠?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 역시 그 사람도 좌천돼 가지고 사약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 몇몇 빼고는 다 왕이 아니라 일종의 꼭두각시 비슷했던 거예요. 왕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오래 살지도 못했거니와.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표가 있는데 이 표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이 표 공부하는 데마다 한 달 걸려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소 및 원인. 요거는요, 리플레이와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줄만 거세요. SOP 확립 플러스 원만한 집행 가능성, 그 다음에 참여자 관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집행 갈등의 정도, 집행에 대한 반발, 이념적 논쟁,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또 뭐 낮다, 높다 다 암기하는데 외울 수도 없거니와 나오지도 않고 시험 문제 있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행정학 교수가 쓴 내용을 정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행정학 학자들이 여러 사람인데 자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빠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집행체제의 변수, 하향식 접근 방법, 상향식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가 있다. 그래서 1, 2, 3번이 있죠. 줄만 쭉 한번 보세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수혜 집단과 희생 집단의 규모가 조직화가 약한 경우는 집행 용이하다. 아무래도 규모가 말이죠. 규모가 작을수록 집행하기 쉽겠죠.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제17절입니다.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연구.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출제될 거 없고요. 109페이지 보시면은 정책평가 유형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총괄평가라는 게 있어요. 토탈 개념이죠. 그래서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발생했는지 토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총괄평가고, 과정평가는 자, 줄 보세요. 집행 설계, 집행 절차, 집행 활동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과정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체크 표시한 거 있죠. 2번 보세요. 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별표 한 3개 치세요. 형성평가 중에서 집행도중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도중 점검. 저 형성평가는 성과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요. 성과 모니터링은 뭐냐?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 있죠. 모의고사 봐가지고 내가 점수가 얼마큼 나오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성과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형성평가라고 그래요. 원래 형성이란 말은 어떤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형성이란 것은.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즐거우세요. 집행 도중 점검, 모니터링, 성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3번 주요 정책 평가 대상에서 형태에서 미국의 정책 평가 학회라는 게 있는데 알 필요 없는데 3번 보세요. 메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평가. 이걸 종합 평가라고 합니다. 메타 평가는 종합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정책 평가의 타당성의 의미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줄 보세요. 정책 평가의 핵심적인 거를 총괄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정책의 수단 X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목표 Y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정책 평가의 타당성 검사다. 타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관계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내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internal validity 해가지고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이게. 자, 이거를 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정효과나 성숙효과라는 게 있어요. 성숙효과 알아두세요. 허위 변수 내지 혼란 변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별표 3개 치세요. 자, 이건 뭐냐면 허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허위 변수가 있는데 허위 변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직업 훈련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판박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 훈련했다.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직업이 저거잖아요. 그 땜질 인기 짱이에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그렇게 땜쟁이가 좋대요. 땜쟁이하고 미장 기술인 사람 있죠. 벽돌 쌓는 사람 있죠. 최고의 직업이에요. 땜질 있죠. 그 쇳덩어리끼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지식하면서 그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요즘에 구멍 나요. 너무 오래 오면은 뻥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해야 돼요. 직업 훈련을 받았더니 생산성이 상상되더라 이런 얘기죠. 사실 직업 훈련 받아서 생산성이 향상된 게 아닌데 말이죠. 에? 생산성이 왜 향상됐는가 확실하게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기가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일 잘해 가지고 이게 됐는데 직업 훈련 때문에 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이걸 허위 변수라고 그럽니다. 허위 변수. 알겠죠? 허위 변수다. 야, 뭡니까? 직업 훈련 열심히 했더니 생산성 200% 늘더라. 사실 직업 훈련 때문에 는 게 아닌데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그죠? 그래 높아졌는데 이렇게 가짜 변수라는 것을 요게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을 허위 변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란 변수라는 게 또 있죠. 혼란 변수는 뭐냐면 자 봐요. 혼란 변수는 허위 변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혼란 변수는 요것도 한 10% 작용했다는 겁니다. 작용. 아시겠죠? 직업 훈련도 한 10% 작용했고 다른 요건도 혼합적으로 혼란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혼란 변수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근데 직업 훈련 엊그제 받고 왔어요. 근데 일 잘한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다른 요소도 또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이걸 혼란 변수라고 그래요. 의미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념 정리를 항상 개념 정리 아주 제가 도사인데 왜 그러냐면 개념이 중요하니까. 행정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개념만 알면 70% 커버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한낱 뭐에 불과했다. 꽃에 불과했다. 꽃이라 불러주니까 꽃이 됐다. 그죠? 개념 정리했다는 겁니다. 누가 꽃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춘수의 꽃인데 갑자기 국어 시간 된 거 같죠? 예. 아시겠죠?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의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혼란 변수는 허위 변수는 거짓말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정효과와 성숙효과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다가 우유를 막 준 거예요. 우유 줬더니 키가 10cm 컸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5cm 크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성숙효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 있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데 갑자기 5cm 크는 거예요. 자연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유 먹었으니까 더 컸죠.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구성적 타당성, constructive validity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정책평가의 방법, 사회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별표 한 4개를 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책평가의 주된 관점은 정책의 순효과 추정하는 것이다. 순효과 알아두시고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정책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포인트는 뭐냐. 내적으로 타당성 확보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평가를 받아야겠죠. 일단 내부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엔 안 나와요. 자, 넘기세요. 여기에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실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실험적 방법. 이건 뭐냐면 실험 설계가 없이 말이죠. 비실험적 방법은 실험 설계 없이 통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험도 하지도 않고 실험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실험도 안 합니다. 뭘 먹으면 당뇨병 걸리나 하지도 않고 작년도에 당뇨병 걸린 사람들만 통계 잡아요. 실험도 하지 않고. 이걸 비실험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비실험적 방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실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준실험적 방법이 있는데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으세요. 그래서 준실험적 방법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치세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유 먹었는데 우유를 먹고 성장하는 거 이 얘기도 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영양을 줬다고 쳐요. 근데 실험 집단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A 중학교 1학년 2반 요 집단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비교 분석하는 집단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마라도는 학교가 없구나. 저기 뭡니까? 완도라고 칩시다. 완도에 살고 있는 A 중학교 1학년 2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완도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또 우유 대신 다른 걸 또 먹잖아요. 그죠? 해산물을 먹고 뭐 낙지 같은 거 하루에 1~2마리씩 먹잖아요. 먹고서 힘을 쓰는데 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낙지 구경 못하죠. 죽을 때까지 거의 못할 거예요. 그죠? 낙지, 문어 구별도 못해요. 오징어, 낙지, 문어 이런 거 잘 구별 못합니다. 이것처럼 동질성이 없는 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준실험적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준실험적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하는 방법이 준실험이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동질성이 있는 것끼리 확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강남의 A 중이니까 강남의 B 중 이런 거 되죠. 또는 A 중에 1학년 3반 되죠. 동질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걸 진실험이라 진짜 실험이다. 준실험은 동질성이 없는 상태. 비실험은 통계만 가지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은 뭐 소금을 많이 먹어서 일찍 죽더라. 통계만 가지고 따지는 거. 그죠? 준실험은 뭡니까? 동질성이 전혀 없는 거. 바닷가에 사는데 소금 많이 먹게 돼 있죠. 아무래도 염장 뭡니까? 소금기 먹죠. 태백산맥 거기 사는 사람은 소금보다도 생수 먹겠죠. 염분 농도가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간 디스토마를 분석을 해봤더니 바닷가 사는 사람보다 뭡니까? 일반 하천에 사는 사람이 간 디스토마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배고프니까 회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물고기를 그냥 회 찍어 먹죠. 나중에 한 30년 지나 보니까 배가 간질간질하죠. 가보니까 디스토마 걸린 거예요. 디스토마는 죽는 거예요. 약이 없습니다. 별로 약 없어요. 자, 이것을 진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준실험의 보완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짝짓기 방법이 있어요. 짝짓기. 매칭 방법이 있습니다. 줄보세요. 매칭 방법. 가급적 말이죠. 실험 집단과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지어줘.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강남의 A 중에 1학년 2반이었는데 비슷한 것끼리 짝 져요. 1학년 3반. 짝짓기 매칭이라고 그러죠. 매칭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 매칭 얘기 나와서 그런데 과거에는 남녀 간에도 성격이 전혀 달라야 잘 살았잖아요. 지금 비슷해야 잘 살아요. 지금은 식성도 비슷해야 돼요. 밥도 비슷해야 되고
무슨 뭐 취향도 비슷해야 돼요.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예를 들어 난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난 수영 좋아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나는 예를 들어 불고기 좋아하는 나는 회를 좋아한다. 좀 어려워요 이게. 비슷하면 너무 재밌겠죠. 예, 참 재밌습니다. 자, 매칭 짝짓기 줄구세요. 매칭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준실험의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크리밍 효과 줄구세요. 크리밍 효과. 내적 타당성 효과를 조회하는 것을 크리밍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림이라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버블 크리밍 현상이라고 좀 들어봤잖아요. 크림만 홀딱 먹고 나머지는 먹지도 않는 거. 호프집에 갔는데 프림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위에 버블이 많이 나왔을 때는 맥주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된 것으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저도 맥주 먹으러 가면은 세 잔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오라고 그래요. 왜? 너무 거품이 많이 나와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잔은 따로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아시겠죠? 예, 좋은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크리밍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줄구세요. 5번 줄구세요. 크리밍 효과라 하면 실험 효과가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끼리 뭡니까? 실험 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실험 집단 할 때는 말 잘 듣는 집단은 실험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통제. 할아버지들도 말이죠. 사고 치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한 90 먹은 할아버지 참 착하겠구나. 가봐요. 성질을 다 부리죠. 그죠? 뭐, 자기가 인생 산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90 넘었으니까 거의 뭐 신선처럼 살겠구나. 그게 아니죠. 더 애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런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선정하고, 아시겠죠? 말 잘 듣고 어떤 실험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 있죠? 에? 이런 것은 실험 집단으로 삼겠다. 이걸 크리밍 현상이다. 크리밍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험의 방법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 2번 무작위가 포인트입니다. 무작위로 배정한다. 진짜 실험은 말이죠. 무작위로 하는 게 진짜 실험이에요. 자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은 그냥 뭐 관심 없이 하는 이런 뜻이죠. 랜덤, 드물드물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실험적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 진실험적 방법이 있다. 근데 진실험적 방법을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짝짓기가 있다. 매칭 방법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크리밍 효과, 통제 집단과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을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실험의 가장 포인트는 뭐다? 무작위로 채택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은 이론은 거의 이제 완벽하다 볼 수가 있고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문제하고 이론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